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은 1년 전에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그때부터 고민을 해서 꼭 만들어 보고 싶었던 영상입니다. 영상의 목표는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은 사실 전문적으로 계속 매매하는 사람은 10만 명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한 5천만 명 정도가 주식을 매매를 한다고 해도 그냥 사놓고 계속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대다수가 펀드 같은 데에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식을 한 번도 매매해 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1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주식 매수의 기회에 주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식이 오를 때야 매매를 할 기회가 딱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없어서 매매를 안 한다고 해도, 모든 주식 투자 전문 투자자들이 바라는 이때 주식을 왕창 매수를 하면 분명히 큰 돈을 벌 텐데, 이런 기회가 와도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는 그때 대부분 주식에 물려 있는 경우가 많죠. 많이 하락을 하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주식 매수 기회에 그동안 모은 여유 자금, 꾸준히 자신이 직장에서 모았거나 아니면 저축을 해서 모은 여유 자금으로 매수를 해서 개인의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10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한 후에 벤처기업에서 공동대표까지 지내고 35년 동안 꾸준히 주식과 선물을 매매했던 50대 후반의 전문 트레이더입니다. 60 전후해서 향후 3년, 5년 이내에 은퇴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에서 얻었던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많은 이와 공유해서 작은 도움이 되고자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10년에 한 번의 매수 기회라는 것은 큰 시세가 하락 후에 반등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의 눈높이를,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여유자금을 한 번에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커다란 결정을 내려야 되는 데 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하고 어떤 식으로 실천 가능한지를 가장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큰 시세가 하락했다는 것은 보통 주식시장이 망했거나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신문 같은데 오늘도 폭락을 했다, 주식 매매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손실을 겪는다, 이런 하락이 일어난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장에서 이렇게 큰 시세 하락이 일어난 후에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왜냐 하면 그 이유는 곧 영상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런 큰 폭락이, 오랜 시간 동안에 큰 주식시장의 하락이 있은 후에 그 시장이 반등이 가능한 시장에서, 아마 이때쯤이면 기존에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하던 분들은 이미 큰 폭락 중간중간에 계속 자금으로 주식을 샀는데 계속 주식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아마 50%, 60%, 70%씩 큰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은 자신의 저축을, 이제 자금을 빼서 주식시장에 자금을 넣고, 다른 전문적으로 투자하던 주식 투자자들은 60%, 70% 손실이 난 그 주식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고 좋은 주식들을 엄선해서 여유 있게 이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주식을 모르던 사람이 이런 종목을 살 수 있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와도 주식을 안 하시던 분들은 계속 주식을 안 하시고 그 자금을 그냥 은행에 그냥 놔두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척 아쉬운 경우죠. 그때 주식을 샀으면 1년 만에 100%, 200%, 300%, 400% 수익도 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내가 주식을 단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인생의 기회를 놓치시는 거죠. 이 영상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쉽고 실천 가능하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어떤 때 어떤 행동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 목표입니다. 주식을 모르시던 분들도 이런 매수 기회를 인지만 하면 10수년 주식 투자에 꾸준히 노력했던 사람들보다 몇 년 안에 더 큰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대폭락 후에 10년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에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어느 국가에 투자하느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굉장히 성장이 가파르게 올라갔던 나라이기 때문에 IMF 때나 아니면 뭐 서브프라임 때나 뭐 유럽 그 여러 국가 부채 위기 같은 그리스의 부채 위기나 뭐 이런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나 9.12 테러 때나 아니면 코로나 때나 이런 큰 하락이 있은 후에 반드시 최고점을 회복하는 강력한 되돌림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미래에도 그렇게 큰 폭락 이후에 상승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한국이 언제나 큰 폭락 후에 다시 되돌림으로 상승해서 최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언제나 폭락 후에 한국 주식을 사면 된다. 이것은 과거에만 맞았던 얘기지 미래에는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국이 대폭락 후에 반등 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번 영상에서는 논의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언제 매수하나. 폭락을 했을 때 매수한다고 해도 뭐 1차 폭락 후에 잠시 반등할 때 매수했는데 또 2차 폭락이 있고, 또 다시 반등해서 매수했는데 또 3차 폭락이 있고, 이렇게 폭락이 몇 단계로 되면은 나는 폭락의 끝에서 매수한다고 들어갔는데 뭐 다시 폭락을 두 번, 세 번 맞으면 뭐 한 50% 이상 손실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언제 매수하냐는 뭐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최대한 쉽고 매수 타이밍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를 이제 영상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어느 종목을 매수하나, 뭐 주도주를 매수할 것인가, 아니면 가장 많이 하락했던 대형주를 매수할 것인가, 아니면 성장주를 매수할 것인가, 아니면 뭐 ETF 같은 그런 상품을 매수할 것인가, 이에 대한 문제이고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매수한 종목은 내가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이걸 계속 가져갈 수는 없고 언제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할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 영상을 3회에 걸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대한 열심히 쉽고 자세히 누구나 알 수 있게,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어느 국가에 투자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국가는 일단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뭐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인데요. 이런 화면을 이제 차트라고 합니다. 차트를 주가지수 차트라고 하는데, 이 하나의 봉이 1개월입니다. 1개월. 그래서 월봉이라고 하고요. 1개월에 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라는 것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갔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보면 꾸준히 올라가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올라가는 시기가 아니었고 옆으로 기고 있었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강력하게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미국 시장의 화려한 상승이 시작이 됩니다. 2009년부터. 그래서 상승한 것을 보면 이때 최저가 기준으로 보면은 최고점에 대비하면은 18배 정도 상승을 했네요. 2009년으로 따지면은 약 한 16년 동안 18배의 상승을 한 것입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죠. 그러니까 이런 미국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뭐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은 사실 이때 매수했다고 크게 보는 건 아니겠죠. 물론 이때는 지금 워낙 이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이게 조금밖에 안 올라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2배, 3배 올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가 가장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 2009년에 바닥을 쳤 때, 이때가 가장 좋은 매수 기회였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따지면은 이 코로나 이후는 굉장히 단기간에 빠지고 굉장히 높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이번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죠. FOMC 파월 의장이 주도하면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지수가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2022년 말에 이후도 이때가 많이었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지수가 상승을 했죠. 이 나스닥 지수가 2배 정도 상승했다는 것은 5배, 10배씩 오른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S&P 지수, S&P 500 지수도 미국의 지수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월봉입니다. 하나가 하나의 봉이니까 2001년부터 2025년까지의 월봉을 나타내주는 차트라고 합니다. S&P 지수는 한 9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나스닥 지수에 투자를 하신 투자자는 S&P 500 지수에 투자하신 분이 한 9배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나스닥은 아까 18배 수익이 났죠.
간단하게 똑같이 미국이라고 해도 나스닥 지수에 투자한 분이, 물론 결론적으로는 지수에 투자한 경우고 개별 종목은 이제 부침이 있겠죠. 많이 오른 종목도 있을 테고, 이 기간 이렇게 상승한 기간 동안에 상장 폐지된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사실 지수를 고르는 것보다 중요하긴 한데, 일단 첫 번째로 선행돼야 할 것은 내가 어느 국가에 투자할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의 그 과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나스닥 지수에 투자했다면 S&P 500 지수에 투자한 것보다 2배 이상 수익이 가능했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미국의 지수를 보면 강력한 그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래서 강력한 신념이 투자자들한테 주어집니다. 미국 지수는 반드시 우상향한다. 하지만 그것은 최근 30년간의 얘기고요.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종합주가지수는 이건 차트가 좀 옛날부터 나왔죠. 근데 이런 한국이 이제 후진국에서부터 선진국까지 가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런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넘어가는 지표를 보면 그 주가지수가 어떤 해외의 자본이 그 국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 자본 자유화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시기에 주가 지수가 펌핑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꾸준히 이 나라의 국가를 나타내는 것이 국가의 어떤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 주가 지수라는 것이. 한국의 지수를 보면 아까 같이 2000년 초부터 보면은 한 500으로 보면은 최고점까지 한 6배 정도 상승을 했죠. 나스닥 지수랑 비교를 하면은 최고치랑 비교를 해도 나스닥은 18배고 한국은 6배입니다. 근데 최근 지수를 보면 더 많이 떨어졌죠. 지금 지수로만 보면은 2600이기 때문에 4배, 5배 정도 될 겁니다. 미국의 18배나 S&P 500의 9배보다 지금 조금 하락했으니까 나스닥이나 S&P가요. 그렇게 봐도 한국의 수익률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한국은 굉장히 우상향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을 놓고 볼 때 최근에야 미국 시장이 투자가 굉장히 자유로워졌지만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한국에만 투자가 가능했었는데 한국의 가장 투자의 적기였던 시기는 1998년 IMF 때, 그리고 역시 2008년에 그 서프라임이 발생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코로나 때입니다. 크게 보면 이 세 개의 시기가 가장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죠. 이런 그 매수 시기나 종목에 대한 것은 이제 2부에서 다룰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베트남을 굳이 넣은 것은 이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나 이런 한국의 한 20년 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력하게 이제 후진국, 중진국에서 강력하게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들. 보시면은 최저가가 105인데 베트남이 그렇게 자본이 그 증권시장이 발달된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미국이나 한국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수상으로만 보면 약 15배 정도 지수는 올라간 것으로 봅니다. 훨씬 상승이나 하락의 폭이 크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한국보다도 훨씬 크죠.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을 보이지만 얘도 베트남 호치민 지수도 분명히 우상향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하락폭이 컸죠. 중간에 하락폭이 굉장히 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이런 어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에 투자할 때의 리스크는 어떤 건지 그런 것도 나중에 영상 후반부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문제인데 일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최상위의 나라죠. 그렇지만 이제 1990년 고점을 찍고 이때가 이제 1985년부터 해가지고 5년 동안에 4배가 올랐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그리고 나서 무려 18년 동안, 그러니까 2000 그 리먼 사태, 이때도 저점 찍는 것은 거의 비슷했죠. 2009년까지, 2008년에 저점은 찍었는데 2009년에 다시 쌍바닥을 찍었죠. 18년 동안 83%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본이 결코 망한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넘버 2에서 이제 많이 이제 뒤처지긴 했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말하면 5위 안에는 꾸준히 진입해 있던 나라인데 이렇게 엄청난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장기 투자한다는 것이 반드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락했던 지수가 다시 회복해서 이 최고점을 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보고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주가 지표를 보면 일본이란 나라가 결코 망한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크게 흔들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가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주식이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봅니다. 중국 상해에는 이제 지표가 극단적으로 이제 해외 자본이 들어오면서 상승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 하락 기간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때 2005년에 이제 최저가 998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에 6배가 올랐죠. 지수가 6배가 올랐다는 것은 나스닥이 아까 그 25년 동안 오른 게 18배였는데 이것은 지금 2년 동안에 6배가 오른 거니까 뭐 100배 이상 오른 주식 종목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1년 동안에 75% 이상을 하락을 해버렸죠. 6124에서 보시면은 한 1500, 1600 정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졌다. 이게 반복이 됐다가 미국이나 전 세계가 많이 오를 때 중국은 꾸준히 하락을 했다가 2004년 후반부부터 이제 조금 회복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넘버 2죠. 뭐 미국 다음에 중국인데 기술력도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이미 유럽이나 뭐 일본이 중국의 상대가 안 되고 있죠. 여러 종목으로 보면은 중국의 기술력으로 보면 미국 다음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주가 지수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산주의라는 특수성도 있고 회계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있죠. 하지만 이제 G2 넘버 2의 입장이면서도 주가 지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결코 주식이 어떤 국가를 선택할 때 단순히 뭐 미국에 이은 넘버 2가 중국이라면 이런 지표가 나올 수는 없겠죠. 최고점은 2007년에 찍었는데 지금 아직도 그 최고점에 거의 절반에 조금 넘는 수준의 주가 지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이나 어느 정도 우상향했던 한국을 보고 뭐 대폭락을 하면 몰빵 매수를 하면 반드시 회복한다. 이것은 이제 중국이나 일본 차트를 보면은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경험이 없는 유튜버들이나 투자자들이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미국이나 한국장만 보고 대폭락을 했을 때 주식을 사면 반드시 회복한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마치 진리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국가에 투자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제 어느 국가가 성장한다고 주가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상관계수는 높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성장률이 높아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국가 그 경제 GDP 성장률이 높은 국가여야 됩니다. GDP 성장률이 높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저는 아무리 그 나라에 자원이 많고 뭐 국민의 자질이 좋다고 해도 독재자가 집권을 하거나 아니면 부패한 세력이 아니면 철학이 잘못된 지도자가 그 나라를 이끌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봅니다. 뭐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나 아프리카의 지금 많은 나라들이 독재자가 자기의 개인 재산을 늘리면서 국가는 망하고 개인의 그 재산만 늘어났죠. 강한 리더십의 우수한 지도자가 존재하는 국가가 결국은 성장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강력한 리더십이나 우수한 지도자라는 것은 이제 후진국이나 중진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도래가 할 수가 있지만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중진국,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 이제 성장을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평등이나 복지를 그 중점이라고 생각하는 국론이 분열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미국이나 한국은 특히 국론 분열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독재 국가, 뭐 남미나 아프리카 중에 그런 독재 국가들이 당연히 성장을 할 수가 없겠죠. 유연한 고용이란 것은 해고가 쉬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필요한 인력이 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해고시킬 수도 없고 뭐 구조조정도 좀 어렵고 이렇게 고용이 유연성이 없어질수록 당연히 기업적으로나 그 주가에는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꾸로 말하면 고용이 유연하다는 것은 개인의 그 인권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죠. 언제 잘릴지 모르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사는 건데 어떤 기업의 입장이나 주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용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해고가 마음대로 안 되고 구조조정이 안 되고 내가 사람을 뽑고 싶을 때 뽑고 자르고 싶을 때 자르고 이게 유연하게 되는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죠. 미국이 사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젊은 국가인데 젊은 국가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젊은이들이 많은 국가죠. 물론 동남아 국가나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이 50% 60% 이상 20대 이하의 인구가 50% 60% 이상인 나라랑
60대 이상이 20% 이상인 나라, 뭐 일본이나 한국이 해당이 되겠죠. 당연히 젊은 국가가 향후 그러니까 젊은 국가라는 것은 거기고 출산율이 높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많은 국가들은 저출산에다가 고령화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죠. 젊은 국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출산이나 고령화로 접어드는 나라는 이미 정점을 찍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제 장기 투자의 관점이죠.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합니다. 그런 국가라도 좋은 회사는 찾아보면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식을 모르시는 분이 대폭락 후에 어떤 국가를 선택해서 내가 매수하는 입장이라면은 그런 국가는 제외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한 리더십, 우수한 지도자, 이게 국론 분열이란 게 뭐 민주당과 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대표되겠죠. 하지만 이제 보수 진보가 단순히 이제 당이 두 개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은 보수이고 또 의회는 진보이고 계속 뭐 강한 리더십이 발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어떤 정책을 잘 잡아서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좋아질 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아지려면 보수와 진보를 다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인기 있고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절반끼리 하면은 어느 세력이 한국을 대통령이 되든지 계속 이렇게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삐거덕거리면서 갈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분명히 G2이고 기술력도 강하고 하지만은 저렇게 시진핑 독재 체제가 만약 진짜 독재의 그 흐름이 더 강하게 점점 된다면은 중국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유연한 고용으로 가장 좋은 나라는 사실 미국이겠죠. 그리고 젊은 국가는 뭐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이고요. 저출산, 고령화 관련된 나라는 일본, 한국입니다. 이게 X라고 한 것은 좋지 않은 투자 국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에 투자할 것인가? 일단 첫 번째는 현재로서는 미국이고요. 일단 미국의 강점은 강한 기술력, 그리고 유연한 고용, 그리고 물론 미국도 진보와 보수가 강력하게 분열이 되어 있지만 한국과 같이 그냥 사사건건 서로 상대방한 이 어떤 일을 할 수 없게 뭐 그런 잡는 식으로 그렇게 국가가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기술력과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인정을 해야 되고요. 독재 체제로 가는지 그 공산주의의 어떤 한계점 이런 것들이 어떤 안 좋은 면이 부각이 된다면은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젊은 국가로는 인도,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입니다. 자, 이런 국가들의 위험 요소는 미국도 어쨌든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이제 국론 분열이 안 되어 있는 것은 한국보단 좋지만 그 지도자가 과연 우수한 지도자인지는 사실 그 지도자가 집권했을 때보다는 조금 지도자가 집권하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알 수가 있겠죠. 트럼프가 과연 우수한 지도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쨌든 국가부채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라는 그 독재가 지금은 점점 이제 민주화 물결이 더 세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란 것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되면 프랑스 대혁명이나 한국의 민주화 혁명이나 이런 것 같이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는데 중국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그 통제를 가하는 이런 사회 체제로 지속이 될 수 있을지는 결국 선진적으로 넘어가는 경제적인 부가 어느 선을 넘어서면 강력한 민주화 욕구가 분출이 되는데 이런 민주화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방법을 찾아야겠죠.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국가들은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던 때와 같이 젊은 국가이고 성장하는 국가이고 그런 것은 좋지만 이제 불안한 것이죠. 정치 혼란이 언제라도 있을 수 있고 또 가파른 경제적 성장에는 당연히 부의 쏠림이 있을 테고요. 인도 같은 나라는 카스트 계급 제도가 아직도 존재하는 나라이니까 이제 점점 경제적인 부가 좋아질수록 민주화나 국민의 그 평등에 대한 복지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게 요청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뭐 그 나라에 상당히 뒤흔들 수 있죠. 우리나라는 그게 IMF라는 형태로 왔었고요. 민주화 혼란이죠. 이것은 어느 나라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겪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일부 영상을 이렇게 총론과 어느 국가에 투자할 것인가, 어느 국가에 대해서 준비할 건가에 대한 영상을 했고요. 영상을 보신 분들이 준비하실 것은 이후 이제 올라오는 영상 2부와 3부에서 매수 시기, 그리고 매수 종목, 매수한 이후에 언제 어떤 식으로 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일단 시청을 여러 번 하셔가지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셔야 되고요. 기존에 구독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번에 이 영상을 보셔서 주식을 나는 전혀 안 하는 사람인데 관심이 없다 이런 영상은 구독과 알림 설정만 하시고 제 채널에 올라오는 다른 일반적인 영상은 그냥 스킵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썸네일에 10년 만에 매수 기회라는 어떤 코멘트를 단 영상이 올라오면 꼭 시청 후에 매매를 하시고 자신의 인생에서 꾸준히 저축을 해서 경제적 자유를 획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한 엄청난 사업적 재능이 있든가 아니면 뭐 연봉 10억 이상의 고연봉 전문직이시든가 그렇지 않다면 저는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뭐 이런 선물이나 이런 한국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죠.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주식시장이나 선물 매매도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난 그 기회를 살리셔서 주식을 내가 평소에는 너무 바쁘고 내 직업에 몰두하느라고 못했지만 10년 만에 어떤 매수 기회가 왔다면 나는 이 기회에 좋은 매수 기회에 주식을 매수해서 내 평생의 일생의 그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것이다. 이런 그 결과를 얻으시면 제가 이 영상을 힘들게 만들어서 올린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썸네일에 영상이 올라오시면 꼭 시청하신 후에 매매를 하셔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준비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